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2부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천막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여기 천막회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오늘도 항상 저희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지금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눈을 또 제공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게 언론마다 표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비명계가 모조리 안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모조리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일단은 저기 어딥니까? 군산이었나요? 그 김의겸 의원이 진데 근데 김의겸 의원은 비명 의원한테 진 거예요. 네. 예, 친명이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친명이 모조리 횡재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어제 박광원 의원, 윤영찬 의원 한 분 더 계신데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네. 요 세 분이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이제 결선으로 나가게 됐죠.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우리 자평을 어떻게 하시는지 민주당에서 그거가 궁금합니다. 이 경향지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소위 말하는 비명 분들이 많이 탈락을 하신 건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의원도 소위 말하는 비명 의원이 이겼고요. 또 금천에 보면 조상호 변호사라고 그분은 친명끼리 싸워가지고 친명한테 진 거 아니에요? 최기상 의원을 친명으로 불리는 예, 약간 비명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분류되지는 않죠. 예. 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의 결과는 권리당원 50%하고 민주당 지지 무당파 50% 경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심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이거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하고도 사실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하위 20% 10%가 있었고 이 페널티를 안고 어제 경선을 하신 분들인데 그때도 보면 물론 의원 간 다면 평가도 있고 당직자 평가도 있고 하지만 또 지역 여론조사 평가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역시 권리당원하고 지역 여론 평가 이런 점수들이 합산돼 갖고 선출직 하위 20%가 정해진 건데 공교롭게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민주당의 어떤 기대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당원들 또 당 지지층의 생각이 원래 거의 비슷했고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간에 계속 비판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천인이 사당환이 의도된 어떤 결과를 뽑아내기 어떤 뭔가 모종의 뭐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경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경선에서도 보면 지금 상징적인 이런 분들 4-5분 윤영찬 의원, 박광원 의원, 김한정 의원들 하위 10% 20% 해당되는 분들이 스스로 밝히신 분들이 있고 나머지 안 밝힌 분들이 나머지 분에 있을 수는 있으시지만 사실 대부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친명이라고 분류돼서 이겼다는 분들도 이 페널티나 이런 거 적용받지 않고도 진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게 좀 확인됐다고 봅니다. 네. 예, 정광재 대표님. 애써 이 4글자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비명 횡사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대부분의 조간신문의 제목들 친문 비명 횡사의 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나온 그 키워드들도 아마 민주당의 공천이 이른바 친명은 횡재하고 비명은 횡사한다는 그 키워드로 요약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경선과 달리 민주당은 이제 5대5가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는 당원이 부족한 경우엔 당원 20% 일반 80%가 하는데 50대 50 중이니까 당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당원들의 비중이. 근데 당원들은 상당한 정치적 고관여층이에요. 민주당 당원들은.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의 분위기 우리가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개딸 전체주의화된 민주당의 정서를 당심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의 당심이 이른바 비명들을 모조리 탈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비명 문학적인 비명 의원들이 어젯밤에 나의 슬픈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만약 그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네. 이번에 지금 이 떨어지신 분들이요. 네. 이런 분들 비명 전체가 사실은 그 룰을 만들 당시에 막 엄청나게 항의하고 우리 나가겠다 이렇게 못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어야죠. 그래 근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이러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뭐 단체로 뭐 어떤 그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룰을 만들었을 때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분명히 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면 그때 당내 투쟁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렇게 됐었을 때 깃발 들고 반 이재명 기치를 확실히 내서 어떤 성과를 나타냈었어야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언론에 10년 넘게 전 회사 시절 저는 칼럼을 쓰는데 저는 작년에 이미 그거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가 이게 굉장히 커질 것이다. 또 그때는 모두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떨어지고 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내가 20%다. 네. 그때서야 밝혔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로 직전 원내대표인데 예? 그 20% 하위권을 받았을까? 전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광원 원내대표 때 그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네. 당 의원총회에서 사단이 났었습니다. 의원들과 아주 격하게 대립돼 있었고요. 특히 이제 당시 박광원 원내대표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대표직 사퇴를 그날 하셨죠. 이때 거의 직후에 아마 이 선출직 평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작년 11월 정도에 예, 났다고 하니까. 11월쯤에 이루어졌었으니까요. 그때였으니까 의원들 담양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으셨을 거고 체포동의안 통과에 책임이 상당히 있다는 당원들 네, 생각이 있다. 지지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이게 아마 선출직 평가위원회 20%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위 10%도 그렇고 20%도 그렇고 어쨌든 상당수 그런 분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명이어서 이게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공천 시스템이 2016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바뀐 것은 혁신위에서 냈던 것 하위 평가 10%에 대해서 감산 적용을 10% 더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스 교수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까지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도. 근데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체포동의안 막지 못하면 하위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그 결과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당원들의 정서나 심리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이 검찰 정권에 왜 내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왜 관리를 잘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막 집중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지 그 자체로 그냥 이 자체를 잘잘못을 따져서 그거로 평가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말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에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하위 20%에 어떻게 포함됐을까? 원내대표는 주위
그 선거하잖아요. 주위 동료 의원들로부터. 근데 그러면 원내대표 됐었을 때는 동료들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 받았다가 그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나쁜 평가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박광원 의원이 지금 수원에서 3선을 했잖아요. 수원이 5석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수원에서 어쩌면 2번 효과로 박광원 원내대표의 경선 패배로 인해서 지난번과 같은 압승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이 5석이 걸려 있는데 수원은 일종의 단체전 같은 성격이 있어서 5대5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굉장히 구심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돼갖고 선거를 잘 치렀었는데 이번에는 박광원, 뭐 김영진 이런 분들이 좋은 역할을 해줬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박광원 의원이 경선 패배하면서 수원에서의 전반적인 민주당 경쟁력이 약해질 거다.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김영진 후보에 대해서 앞서는 결과도 한번 나온 적을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선거 앞으로 굉장히 관심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저를 아주 여론조사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어요. 여론조사 네. 뭐라 그러셨지 아까? 저 박문규 산업부 전 장관이 김영진 의원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경인일보에서 조사를 했던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나중에. 근데 제가 이거 찾는 동안 질문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이제 그 뭐라 그러더라? 지민 비조? 지민 비조. 그거 하니까 지역예선 민주, 비례예선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의 핵심 전략이죠. 선거 전략.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려는 분들한테는 명분이 있죠. 어쨌든 거기 지금 꽤 많은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들 대다수는 민주당이 좀 아쉽고 좀 시원하게 싸워주고 윤석열 정부가 좀 각을 더 세워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3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한 데가 없었죠. 뭐 지금 새로운 미래라든가 탈당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민주연대나 이런 데로 가실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지난 선거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진보 세력 전체로 보면 정의당이나 이쪽으로 흡수되는 교차 투표를 했던 약 10% 정도의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어달라라는 게 통할 수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 그게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이게 21대 총선 당시에요.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이해찬 대표였었잖아요. 그때 이해찬 대표가 뭐냐면 열린민주당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 우리를 찍어야지 열린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 식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도 위성정당이지만 여기랑 또 같이 하겠다.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일종의 시소 게임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정광재 대변인.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저희가 하자고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속 고수하다가 이제 이런 약간의 기형적인 그 정치제도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데 지민 비조가 그런데 민주당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5년 단임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바로 중도들이 떠나간 건데 그 계기가 된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낸 조국 사태와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다시 이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같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에 심판하자 이런 논리가 중도층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결국에는 수도권에서는 이 중도층들의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주당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당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유영아 변호사를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쪽은 조국의 강 그쪽은 탄핵의 강인데. 맞습니다. 우리도 탄핵의 강을 다시
뭐 거슬러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254개 그 지역구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게 과잉 해석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홍석준 의원도 굉장히 그 지역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아마 이 유영하 변호사도 그 지역에서 여러 번 그 선거에 나오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좀 이게 엇눌리면서 더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먼저대로라면 먼저 단수공천 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좀 미뤄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민비전은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이죠. 민주당과의 어떤 연합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좀 그 선을 그으려고 한다. 그럼요. 범민주연합 비례정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이 당을 주도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비례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는 일부 뭐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국혁신당의 전략이지 민주당이 거기 적극적으로 해서 뭐 지역구는 우리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어도 좋습니다. 이런 선거 전략을 그러면 아예 위성정당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투표를 해달라는 걸 적극적으로 갈 겁니다. 21대처럼 뭐 이해찬 대표처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메시지가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혁신당의 선거 전략을 민주당의 것으로 착각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말씀하신 그 탄핵의 강 문제는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했겠습니까? 거기 현역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29일 쌍특검 재표결의 일정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목적이 29일 그 쌍특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최근에 나타난 강남 좀 안정적인 누가 가도 문제가 없는 지역구 여기에서 갈등 잡음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이런 상황 다 예측하고 한 공천인데 그게 과도하게 시스템 공천이고 조용한 공천이고 그게 좋은 공천이라고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번 공천의 컨셉이라든가 뭐 지향하는 바가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갑을 지금 국민공천을 시한다고 했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 영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공천한 건데 그러니까 각 선거 때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경선 시스템 경선을 하면서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험지에 배치하면 생활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추천제라는 지역을 5곳을 선택한 거고 거기에 속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선당후사 선민후사의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당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우리 모든 그 당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 때가 가까우긴 온 모양이에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난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이시잖아요. 물론 법조인 입장에서부터 좀 고소 좀 많이 해줘 있으니 근본적으로 정치 문제 자꾸 사업화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미 지금 나라 전체가 민주당이 규정하는 것처럼 검찰 독재 정권이고 지난 2년 동안 더 나가서 대선 이후에 현 정권이 민주당에 대해서 모든 걸 사법적 문제로 해결하고 그것이 사실 모든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까지도 사실 그러고 있다. 특히 뭐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사안인데 그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권양엽 의원 공천 관련된 부분이요. 이거 뭐 거기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논란의 지엽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왜 위법하다고 보는 거냐면 비서라고 규정하고 이게 김혜경 여사와 사적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될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을 관계 때문에 공천을 해버렸다. 이렇게 논리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에서 수행을 몇 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서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이 맥락 이런 거 전체로 봤을 때 이 표현이 허위사실에 된다.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0초. 정치적 평가의 영역에 대해서 자꾸 사법화시켜서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 갖고 오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제가 좀 이따가 여론조사 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